대마도 날려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미국이 일본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독도를 계속해서 언급하면 일본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협박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미사일도 형편없으며 토끼의 목줄을 쉽게 쥘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일본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핵을 만들어봤자 불꽃놀이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일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48시간 안에 대마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작전을 완성해놨다는 사실이었죠. 일본이 토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호랑이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태평양 양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CNN 뉴욕 본사 스튜디오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모건, CNN 국제부 수석 기자예요. 10년 넘게 동아시아 문제를 취재해왔죠.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모건 기자님이시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일본어 억양이 섞여 있었죠.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도쿄에서 전화드립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사람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10년 기자 생활 동안 제보 전화는 많이 받아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한국 관련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 정부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블랙이글스 금융거부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패널 토론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내부 문건이 있어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내용입니다. 핵무기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독도로 한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기자니까요. 그가 답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한국을 토끼라고 부르면서 언제든 사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양국 모두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몇 초 후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명은 대한민국 대응 전략 내부 검토안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다른 패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본 외무성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극비라는 빨간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가 묵인한다 해도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실전 배치 불가능. 설령 제조에 성공하더라도 불꽃놀이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농축 기술도 부족하고 운반체 신뢰도도 낮음. 핵무장 위협은 과장됐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불꽃놀이 수준이라니요. 이건 조롱이 아니라 완전한 모욕이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독도 전략적 가치 재평가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독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국 해상 교통로의 급소다. 독도 주변 해역을 장악하면 한국 동해안 전체를 봉쇄할 수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포위 가능한 국가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인 반도 국가의 숙명이다. 독도만 확실히 장악하면 한국은 숨통이 조여질 수밖에 없다. 제가 손을 떨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압박하고 봉쇄할지 계산하는 문서였죠. 전쟁 계획서 같았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평가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과대평가됐다. 사거리가 길어도 정확도가 의심스럽다. 일본 본토 타격 능력은 제한적이며 규슈 이북 도달은 불가능하다. 한국 해군은 원양 작전 능력이 없어 대마도 이상의 작전은 수행 불가다. 한국군은
북한군 상대로는 우세하나 자위대와 비교하면 경험 부족.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건가요? 한국 군사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한국이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것도 모르는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한국 핵무장 성공 시 대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이는 일본 외교의 승리로 활용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회로 동아시아 유일 신뢰 동맹국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은밀히 방조하는 것도 전략적 옵션이다. 한국이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성공하면 미국한테 혼나는 구조다. 어느 쪽이든 일본에게 유리하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건 동맹국끼리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약한 적으로 보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이 망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건. 5분 후 본방송이야. 프로듀서 마크였어요.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문서 생각뿐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핵도 못 만드는 나라로 보고 있다니, 불꽃놀이 수준이라니, 독도로 봉쇄할 수 있다니, 이건 오만을 넘어선 착각이었어요. 스튜디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다시 고치는 스태프가 왔고 조명이 켜졌죠. 앵커인 제이크가 저를 봤어요. 오늘 주제는 한일 갈등이야. 일본의 금유거부건 어떻게 보는지 코멘트 부탁해. 제가 대답하려는데 보조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속보 들어왔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AP통신 속보가 떠 있었어요. 일본 정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팀 금유 거부 공식 확인. 독도 영유권 관련 한국 측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혀 한국 국방부 즉각 항해 성명 발표. 저는 태블릿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본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뭘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제이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긴급 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 공군에 대한 금유를 거부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모건 기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이 지금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이크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과소평가라는 표현이 강한데요. 저는 방금 받은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언급할 순 없었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말할 순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봉쇄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독도를 지렛대 삼아 한국 해상 교통로를 압박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제이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디서 얻은 정보죠?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능력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 해도 실전 배치는 불가능하고 만들어봤자 불꽃놀이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불꽃놀이 수준이라고요?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핵도 제대로 못 만드는 기술 후진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토끼로 본 거죠. 언제든 사냥할 수 있는 약한 동물로요. 방송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 코멘트가 아니라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다른 패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건 기자, 그건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일본이 동맹국인 한국을 그렇게 볼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는 명확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로 목을 조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제이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봤다면 한국은 그들이 호랑이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방금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였죠. 동료 기자들,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어요. 모건 기자님, 긴급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능하십니까?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경비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NSC 보좌관실 앞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기자님이시죠? 그가 물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보좌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졌습니다. 일본 문건이 들어있었거든요. 오늘 방송 후 백악관이 급하게 연락한 건 분명 그 때문일 거예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NSC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첸이 있었고 양옆에 동아시아 담당 2명이 자리했죠. 모건 기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손은 차가웠어요. 앉으시죠. 급하게 부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겠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첸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오늘 재방송 영상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본다. 핵 능력을 불꽃놀이 수준으로 조롱한다. 꽤 강한 표현이더군요. 어디서 얻은 정보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받았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띄웠어요.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죠. 3사람이 동시에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첸이 첫 페이지를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외무성 로고까지 박혀 있는데요. 제 소식통은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10년간 저를 속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디테일이 있어요. 첸이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아시아 담당 샌디가 몸을 숙여 함께 봤어요. 한국 핵무장은 불꽃놀이 수준. 샌디가 문장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독도로 한국을 봉쇄 가능. 이게 정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내부 검토안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내용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 문서예요. 첸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부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핵무장을 방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한국이 실패해서 망신당하거나 성공해서 미국한테 제재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동맹의 배신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약한 적으로요. 샌디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이 정말 한국 군사력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한국은 세계 유기 무기 수출국인데요.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여전히 90년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로요.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첸이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독도 봉쇄 전략. 그가 읽었어요. 일본은 진짜 독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들은 독도가 한국 해상 교통로의 급소라고 봐요. 독도만 장악하면 한국 동해안 전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샌디가 태블릿을 꺼내 뭔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한국 해운 통계였습니다. 한국 해상 물동량의 80%가 남해와 서해를 통과합니다. 샌디가 말했어요. 동해 비중은 20%도 안 돼요. 독도로 봉쇄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일본은 상징성을 노리는 겁니다. 독도를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믿어요. 한국 국민 정서상 독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토니까요. 첸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모건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일본의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일본은 구조적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한국을 토끼로 봤지만 실제로는 호랑이예요. 조용히 있을 뿐이지 능력은 압도적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정말 핵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미국 내부 분석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결심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정보기관 평가예요. 기술력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많아요. 문제는 의지뿐이죠. 샌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개월이요? 그렇게 빠릅니까?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원전 수출도 하는 나라예요. 농축 기술만 결심하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일본만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 서 있더니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건 보고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아셔야 해요.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정책을 재검토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일본은 미국도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합니까? 첸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자동으로 일본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일 갈등이 생기면 미국은 당연히 일본을 지지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더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샌디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 아닙니까? 동맹의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으로 결정됩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예요. 첸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건 기자 말이 맞습니다. 그가 샌디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일본만 보면 한국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체를 잃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렸어요. 이제 판단은 백악관의 몫이었죠. 첸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 저희가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복사본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출처는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제 소식통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첸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정부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가 걸린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취재하고 보도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첸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기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다만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건물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본 순간 그들은 이미 진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본은 자기들이 뭘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또 와 있었어요. 같은 익명 발신자였습니다. 제목은 추가 정보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일본 방위성 회의록이었습니다. 내일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첸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일본은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약한 적으로.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CNN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로 가달라는 거였어요. 현지 취재를 해야 한다는 본사 지시였죠. 저는 점심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 지국 동료인 켄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모건, 오랜만이야.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일본 정부가 완전히 긴장 모드야. 어떤 분위기인데? 제가 물었어요. 차에 타면서 얘기해 줄게. 켄지가 앞서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켄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제 내 방송 이후로 난리야. 그가 말했습니다. 외무성이 CNN에 항해 전화를 했고
일본 언론들도 들끓고 있어. 내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켄지, 혹시 외무성 내부에 연락할 사람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함구령 받은 것 같아. 하지만 내일 외무성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대. 참석할 수 있어? 어떻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줄을 댔어. 켄지가 미소 지었어요. 외무성 대변인실 차장이 내 대학 선배거든. 조건부로 허락받았어. 절대 녹음 금지. 출처 불명 처리.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외무성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2번이나 확인받고 들어갔죠. 켄지가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앞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켄지 씨, 오셨군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CNN 모건 기자입니다. 켄지가 소개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들어가시죠. 규칙은 아시죠? 녹음 금지, 출처 불명 처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명이 들어왔어요. 외무성 동북아시아국장, 방위성 정책국장, 그리고 총리실 외교안보 비서관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비공개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최근 한국 관련 보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우쭐해졌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경제가 좀 성장했다고 일본과 대등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 펜이 멈췄습니다. 우쭐해졌다는 표현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동맹국을 평가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독도 문제는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정당한 주장입니다.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독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면 한국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요.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리합니까? 독도는 한국 동해안의 급소입니다. 방위성 정책국장이 답했어요. 독도 주변 해역을 우리가 장악하면 한국 해상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어요. 한국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놀랐습니다. 이건 백악관에서 본 문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위협 아닙니까? 과대평가됐습니다. 방위성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미사일은 사거리만 길지 정확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한국 미사일로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국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규슈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도 그 이북은 힘들어요. 한국 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건가요? 한국이 3,000km 사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공개된 정보인데요. 총리실 비서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핵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할 거라고 우려하는데 이건 기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비서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 제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설령 만든다 해도 실전 배치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하면 1년 내 제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비서관이 손을 내저었어요. 한국 기술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방위성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설령 한국이 핵을 만든다 해도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켄지가 물었어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강력히 제재할 겁니다. 국장이 설명했어요. 한미동맹이 깨지겠죠. 그럼 일본은 미국의 유일한 신뢰 동맹국이 됩니다. 한국이 혼나고 우리는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동맹국이 망하길 바란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다니요. 외무성 국장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쭐해졌지만 실력은 과대평가됐어요. 독도를 우리가 강화하면 한국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미사일은 위협이 안 되고요. 핵무장은 불가능하며 설령 시도해도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상대 국가가 아니라 훈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언제든 길들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일본 기자들의 질문은 우호적이었어요.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 감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독도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감정은 이성으로 극복해야죠. 비서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보는 건 한국이에요. 우리는 냉정하게 국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땠어? 그가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을 완전히 얕보고 있어. 동맹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더라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 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이상해. 자신감이 과해. 건물 밖으로 나오니 도쿄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백악관 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쿄 외무성방위성 브리핑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일본은 정말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구조적 착각 수준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 관료들의 오만한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한국은 우쭐해졌다. 미사일은 위협 안 된다. 핵은 만들 수 없다. 독도로 봉쇄 가능하다. 모든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국을 90년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2025년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였죠.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일본의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보니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죠. 첸이었습니다. 모건, 깨웠나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베이징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첸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한테는 손짓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중국 외교부가 오늘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첸이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강력히 항의했대요. 그리고 중국 국영 언론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정말로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 조짐을 우려한다. 이건 강도 높은 경고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첸이 답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중국 해경이 센카쿠 인근으로 대규모 함정을 보냈대요. 50척 이상이래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시위가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중국이 일본의 무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경제 쪽은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 관광객 일본 여행 제한 조치가 발표됐어요. 첸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 대상 세무조사도 시작했대요. 전형적인 경제 보복이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관련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반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인민일보 일면에 큰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역사 교훈을 잊었는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해서는요? 그게 재미있어요. 첸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은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한국의 성숙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대요. 저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간질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때리고 한국은 칭찬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 벌려놓으려는 거예요. 정확해요. 첸이 동의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CNN 도쿄 지국에서 저는 중국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켄지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베이징발 뉴스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진짜 칼 빼들었더라. 네, 봤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전략이죠. 무슨 전략? 켄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압박하고 한국은 칭찬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화면에 중국 CCTV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일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백히 일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을 칭찬하는 건 의도가 분명했죠. 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한국 끌어안으려는 거 티나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일 압박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첫째, 외교적 압박. 일본 대사 초치, 강력 항해 성명. 둘째, 군사적 시위, 센카쿠 인근 해경 함정 50척 이상 전개. 셋째, 경제적 보복, 관광 제한, 기업 세무조사. 넷째, 여론전, 국영 언론 총동원 반일 캠페인. 다섯째, 한국 포섭 시도, 한국 칭찬, 우호 제스처. 정리하고 보니 중국의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일본을 사방에서 압박하면서 한국에게는 달콤한 손짓을 보내는 거예요. 오후에 베이징 주재 CNN 특파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나 데이비드야. 그가 말했어요. 베이징 분위기 전해줄게. 여기 완전 반일 모드야. SNS에서 일본 불매운동 확산되고 있어. 정부 주도야 아니면 자발적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부가 방향 잡아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웨이보 트렌딩 1위가 일본 규탄이래. 게시물이 수백만 개야.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야? 일본 기업들 난리 났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도요타 베이징 공장이 세무조사 받고 있고 유니클로 매장에 손님이 뚝 끊겼대. 관광업도 타격 커.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 수입의 30%였거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면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일본 경제의 직격탄이죠. 그런데 한국 관련해서는 제가 물었어요. 완전 다른 톤이야.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한국은 책임감 있는 국가라고 칭찬했어. 인민일보도 한국의 성숙한 외교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설 실었고 중국이 한국 끌어안으려는 거 확실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데이비드가 동의했어요. 일본 때리면서 한국한테 손짓하는 거지. 전형적인 중국 외교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켄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일본 뉴스야. 그가 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5% 폭락했대. 중국 관련 기업들은 더 심하고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중국발 악재 때문이었죠. 일본 재계가 정부한테 압박 넣을 거야. 켄지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경제 전체가 흔들려. 그게 중국 노림수겠죠. 제가 답했어요. 경제로 압박해서 일본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 NHK를 틀었어요. 톱 뉴스가 중국 관련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도쿄 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나요?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하는군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에 계산된 압박, 일본의 고립이었어요. 타이핑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조이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요. 동시에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었죠. 한일 관계를 더 벌려놓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틈을 타 중국은 일본을 사방에서 조이고 있다.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 위험한 건 중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을 때리고 한국을 칭찬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기사를 본사에 송고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로 가라는 지시였어요. 한국 정부 반응을 직접 취재하라는 거였죠. 저는 오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지국장 제임스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레이처, 잘 왔어.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좀 특이해. 어떻게 특이한데? 제가 물었어요. 너무 조용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도발하고 중국도 난리인데
한국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죠. 일본이나 중국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 반응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더 신기해. 제임스가 답했어요. 감정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어. 다들 냉정하게 일본의 전략적 오판을 분석하고 있어. 마치 학술 논문 읽는 것 같다니까. 호텔에 짐을 풀고 한국 신문들을 펼쳤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두 일면이 한일 갈등이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말이 맞았습니다. 논조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일본의 전략적 오판과 그대가.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감정적 비난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냉정한 분석만 가득했죠. 일본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독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은 1990년대 인식에 머물러 있다. 2025년 한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착각, 한국의 실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은 한국 미사일을 과대평가됐다고 보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이며 자체 기술로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일본이 한국 군사력을 무시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구시대에 갇힌 것이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대응이었죠. 한국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팩트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출입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3명의 한국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먼저 말했어요. 요즘 외교부 분위기 아세요?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용해요. 무섭게 조용해요. 회의는 자주 열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열려요. 다른 기자가 답했어요. NSC도 계속 소집되고 있고요. 근데 내용은 전혀 안 새 나와요. 함구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정부 입장 발표는요? 최소한만 해요. 세 번째 기자가 말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발표하고 끝. 기자회견도 짧게 끝나요. 추가 질문 받지도 않고요. 그럼 실무진 반응은? 제가 더 물었어요. 다들 자신감 넘쳐요. 첫 번째 기자가 웃었습니다. 일본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 실수했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오후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년 여성이었고 표정은 차분했죠. 일본 금유 거부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대변인이 간단히 답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일본과의 대화 채널은 유지됩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외교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일 압박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각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원칙만 지킬 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외교부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무관이었어요. CNN 모건 기자시죠?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최근 보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공식적으로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일본처럼 감정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한 행동의 대가를 원칙으로 돌려줄 뿐이에요.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토끼로 봤다면 그건 큰 실수예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침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제임스와 함께 국방부 출입 기자를 만났습니다. 강남 식당에서였어요. 40대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국방부도 조용해요. 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군 관계자들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신감 넘쳐요. 그가 답했어요. 일본 자위대 전력 분석은 이미 다 돼 있대요. 약점도 다 파악했고요. 일본이 뭘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군사행동 가능성은요? 없어요.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안 움직여요. 하지만 일본이 선 넘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정확하게 대응할 겁니다. 다음 날 청와대 출입기자도 만났습니다. 광화문 근처 찻집에서였어요. 50대 여성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NSC 회의가 거의 매일 열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보기관장 다 모여요. 근데 회의 내용이 전혀 안 새 나와요. 완전 통제되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은요? 제가 물었어요. 침착하래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지시래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대응이었죠. 일본이 감정적으로 도발하는 동안 한국은 냉정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군도 모두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죠. 기사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서울은 조용하다. 도쿄나 베이징처럼 시끄럽지 않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무섭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한 행동의 대가를 원칙으로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 외교관이 말했다. 일본이 우리를 토끼로 봤다면 그건 큰 실수다. 그 말의 의미를 일본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기사를 송고한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첸이었어요. 모건, 워싱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첸이 답했어요. 빨리 오세요.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기 전에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비행기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경비 검색을 받고 NSC 보좌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3개예요. 그는 테이블 위에 3개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표지였어요. 각각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 군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예요. 첸이 설명했어요. 모두 같은 주제입니다. 독도와 대마도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빨간 파일부터 펼쳤어요. 일본 방위성 보고서였습니다. 독도 한반도 봉쇄의 핵심 거점. 제목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독도는 한국 동해안 해상 교통로의 전략적 급소다. 독도 및 주변 해역을 장악할 경우 한국 동해 연안 주요 항구에 대한 접근 차단이 가능하다. 포항, 울산, 부산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해상 의존도가 높다. 독도를 확보하면 한국 숨통을 조일 수 있다. 대마도는 방어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의 대마도 공격 능력은 제한적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합참 보고서였어요. 대마도, 일본 해상 교통로의 치명적 약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마도는 일본 규슈와 한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에 위치한다. 이 해협은 일본 서부 지역 해상 교통의 핵심 경로다. 대마도를 무력화할 경우 일본 규슈 지역은 사실상 고립된다. 한국 공군 전력으로 48시간 내 대마도 군사시설 70% 이상 타격 가능. 한국 해군 봉쇄작전 시 대마도 주변 해역 완전 통제 가능. 독도는 한국이 방어하면 되지만 대마도는 일본이 방어하기 어렵다. 거리상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48시간 내 70% 무력화라니요.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 계획 같았죠. 녹색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 국방부 평가서였어요. 독도 마이너스 대마도 한일 양국의 전략적 약점 분석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에서 본 평가였어요. 독도는 상징적 가치가 크나 실제 군사적 가치는 제한적이다. 한국 해상 물동량의 80%는 남해와 서해를 통과한다. 독도 봉쇄로 한국 경제를 마비시킨다는 일본 평가는 과장됐다. 반면 대마도는 실질적 전략 가치가 높다. 일본 규슈 지역 해상 교통의 핵심 경로상에 위치한다. 한국의 대마도 타격 능력은 일본이 평가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다. 결론: 일본은 독도를 과대평가하고 대마도 취약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방어는 기본이고
대마도 공격 옵션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일 분쟁 시 전략적 우위는 한국 쪽에 있다. 저는 새 보고서를 내려놓고 첸을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독도가 칼자루라고 보지만 한국은 대마도가 진짜 급소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평가는 한국 쪽이 맞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첸이 답했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있어요. 한국 능력을 계속 무시하고 있죠.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마도 주요 군사시설 12개소, F-15K 전투기 24대 투입 시 6시간 내 무력화 가능, 해군 구축함 4척 배치 시 대마도 주변 해역 완전 봉쇄, 일본 자위대 증원부대 도착까지 최소 12시간 소요, 한국 작전 완료 후 철수까지 충분한 시간. 이건 실제 작전 계획이잖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첸이 설명했어요. 한국 합참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래요. 일본도 독도 관련해서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양측 평가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요? 한국이 맞아요. 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군부 평가도 같아요. 거리, 화력, 대응 시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유리합니다. 일본이 독도로 한국을 압박한다는 건 환상이에요. 저는 일본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고 있었어요. 독도로 한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를 계산하고 있었죠. 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이 대마도 취약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한국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필요하면 48시간 내에 대마도를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일본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공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마도는 한국 본토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반면 일본 주력 부대는 훨씬 멀리 있고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첸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여기가 대마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부산에서 50km예요. 한국 전투기가 5분이면 도착해요. 반면 일본 규슈 기지에서는 30분 걸려요. 전쟁에서 25분 차이는 결정적이에요. 그럼 왜 일본은 모르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여전히 약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기사로 써야 했어요. 물론 기밀이니 직접 인용은 못하지만 내용은 전달할 수 있었죠.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할 겁니다. 첸이 답했어요. 일본은 착각하고 있고 한국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요. 한일 분쟁이 군사 충돌로 비화되면 일본이 질 거라고요. 미국은 어느 편을 들 건가요? 우리는 중립을 지킬 겁니다. 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한테 경고해야 해요. 독도로 한국 압박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칼자루라고 믿지만 한국은 대마도라는 진짜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일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온 저는 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 합참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대마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요. 첸이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군부는 외부인한테 잘 안 열어줘요. 시도는 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통해서 요청하면 어떨까요? 해보죠.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 제한적 브리핑을 허가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녹음 금지, 촬영 금지, 구체적 수치 보도 금지.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미국 대사관 무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브리핑은 합참 작전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주한미군 정보장교 2명, 한국 국방부 관계자 3명이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합참 전략기획차장이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장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별이 2개 달려 있었죠. 오늘 브리핑은 비공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디오니소스 3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디오니소스 3이라는 코드명이 생소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역이었어요. 대마도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디오니소스 3은 일본의 대마도 기반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차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이 대마도를 전진 기지로 활용해
한국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려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대마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 규슈 본토에서는 138km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에 훨씬 가깝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대마도 항공사진이 나타났어요. 주요 시설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대마도에는 일본 자위대 레이더 기지 3개소가 있습니다. 차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소규모 주둔 부대가 있죠.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제한적입니다. 한국 전력으로 무력화 가능합니까? 주한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에 작전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였어요. 일본 대응은요? 다른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차장이 답했어요. 일본 규슈의 주력 부대가 대마도에 도착하려면 최소 12시간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작전을 완료하고 철수할 수 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들과 비행 경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가 출격하면 대마도까지 5분입니다. 차장이 설명했어요. 부산 인근 기지에서는 3분이고요. 일본 규슈 츠키 기지에서는 30분 걸립니다. 시간 차이가 압도적이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이건 방어 시나리오예요.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대응하는 겁니다. 레드라인이 뭡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한국 영해, 침범, 독도 무력 도발, 해상 봉쇄 시도. 관계자가 답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레드라인입니다. 일본이 이걸 넘으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차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포함 3척을 대마도 주변에 배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대마도 북쪽과 남쪽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접근하면 격침 가능합니까?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고 후 대응 원칙을 지킬 겁니다. 무조건 먼저 쏘지는 않아요.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F-35가 대마도 상공에 나타나 레이더 시설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F-15K 편대가 추가 타격을 가하고 해군 함정들이 해역을 봉쇄하는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 장면은 대마도 군사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디오니소스 3 시나리오입니다. 차장이 영상을 끄며 말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숨통을 조이려 하면 그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농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까? 모를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한국 능력을 계속 무시하고 있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장교가 제게 다가왔어요. 놀랍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 48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F-35도 있고 정밀 유도 무기도 충분해요. 대마도는 너무 가까워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산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대마도가 있었죠. 한국에게는 49.5km, 일본에게는 138km. 그 거리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독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대마도를 48시간 내에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칼자루라고 믿는 독도가 사실은 한국 손에 있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 수치는 쓸 수 없었지만 내용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략가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 숨통을 조이면 그 손목을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일본이 선을 넘는 순간
대마도는 48시간 내에 무력화될 겁니다. 일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거였어요. 한일 갈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죠. 상원 러셀 빌딩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복도는 기자들과 보좌관들로 붐볐어요.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니 의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레이첼 모건, CNN 국제부 수석기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최근 한일 갈등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모건 기자, 먼저 증언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도쿄, 서울, 베이징을 다니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원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토끼로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일본은 이미 진 겁니다. 한국은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였으니까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모건 기자,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핵무장을 불꽃놀이 수준이라고 조롱했어요. 독도로 한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문건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일본 정부 고위층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착각에 빠져 있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일본은 3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이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평가로는 한국이 결심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 제조 가능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독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대마도를 48시간 내에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일본이 칼자루라고 믿는 독도가 실제로는 한국 손에 있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48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용산 합참에서 직접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K로 대마도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요. 대마도는 부산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138km입니다. 시간 차이가 압도적이죠.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셋째 착각은 뭡니까? 미국이 자동으로 일본 편을 들어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어요. 위원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모건 기자는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성급하게 일본 편을 들면 한국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공화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70년 동맹 아닙니까? 한국도 70년 동맹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전략선 안쪽에 있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중요해도 한국을 대체할 순 없어요.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확인한 바로는 다카이치 정권은 국내 지지율을 위해 외교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건드리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일본 자신이 치르게 될 거예요. 공화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다카이치는 속에 칼을 숨기고 미국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을 견제하면서 자기들이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건 미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모건 기자,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일본 외무성 문건,
방위성 회의로 그리고 총리실 전략 문서 사본입니다.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보좌관이 다가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외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일본이 시끄럽게 떠들 동안 한국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국제 여론도 장악했고요. 구체적으로요. 한국 외교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땅과 우리 바다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에 실렸어요. 일본의 왜곡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공화당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첫째, 일본한테 경고하세요. 한국 능력을 무시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둘째, 한국을 존중하세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을 지키세요. 한일 갈등에서 성급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마세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을 둘러봤어요.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본 순간 동아시아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핵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지만 일본보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모건 기자, 다카이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건 너무 강한 발언 아닙니까? 사실을 말한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능력에 대한 평가는요? 과소평가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청문회로 미국 정치권이 처음으로 한국 중심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 우위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일본 정부가 언론을 총동원해 반격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여기 난리 났어.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한국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정부가 언론 통제에 나선 것 같아. 어떤 내용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낼게. 켄지가 답했어요. 직접 봐. 파일을 열어보니 일본 신문 일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요미우리, 산케이, 니혼케이자이 모두 같은 논조였어요. 한국의 과잉 대응이 지역 불안 초래. 요미우리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한국. 산케이 제목이었어요.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 니혼케이자이였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논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 일본은 정당하게 대응했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일본 편이다. 모두 거짓이었죠. 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정부 주도 맞아? 확실해. 켄지가 답했어요. 어젯밤 총리실에서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 불렀대. 보도 방향 통일하라고 압박했다는 소문이야. 광고 집행 미끼로 협조 유도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니었어요.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였죠. 오후에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현우 국장이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다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컸죠. 단상에 박현우가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의 외교관이었어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죠.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일본 신문 헤드라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박현우가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켰어요. 한국이 과잉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급류를 거부했고 우리는 그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독도 문제를 외면한다고 합니다. 박현우가 계속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투에 주목했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했죠.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도발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 뿐입니다. 그 문장이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한 방이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었죠.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여론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론이 진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박현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이 아무리 왜곡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언론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박현우가 답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영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로 대응합니다. 박현우가 말했어요. 거짓에는 진실로, 왜곡에는 명확한 팩트로 답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요? 국제사회가 판단할 겁니다. 박현우가 답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퍼뜨리는지 세계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박현우가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추가 질문을 쏟아냈죠. 저도 다가갔습니다. 국장님, CNN 모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박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 뿐입니다. 이 문장이에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지킨 겁니다. 그 차이를 세계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니 각국 언론이 즉시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한국 외교관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뿐. 이미 헤드라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단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다.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첼, 지금 당장 생방송 들어갈 수 있어? 제작진이 물었어요. 박현우 발언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15분 후 저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모건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이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비난했지만 박현우 국장의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뿐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일본의 왜곡 프레임은요, 무너졌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국제 언론들이 모두 한국 편을 들고 있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전 세계 언론이 박현우 발언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모두 일면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조가 달라졌어요. 정부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주장이 설득력 있다. 아사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 의혹. 마이니치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일본 SNS도 확인했습니다. 트위터가 난리였어요. 정부가 우릴 속였다. 한국말이 맞는 것 같다. 언론 조작 중단하라.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이첼, 일본 여론 돌아서기 시작했어. 박현우 영상이 일본 SNS에서 바이럴되고 있어. 정부 완전 곤란해졌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론 조작으로 여론을 돌리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원했던 거예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역습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공격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관의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다.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 문장 앞에서 일본의 왜곡은 무너졌고 국제 여론은 한국 편을 들었다. 진실은 강했다. 기사를 송고하고 다음날 아침 도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켄지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레이첼, 여기 완전 뒤집혔어.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SNS에서 박현우 브리핑 영상을 미친 듯이 공유하고 있어. 정부한테 완전히 등 돌렸어. 어느 정도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트위터 트렌딩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관련 해시태그야. 켄지가 답했어요. 정부 거짓말, 한국 능력 오판, 대마도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폭발하고 있어.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일본 SNS를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 접속하니 켄지 말이 맞았어요. 트렌딩 토픽이 전부 이 사건 관련이었죠. 정부가 한국 능력을 오판했다. 한 트윗이 10만 리트윗을 넘었습니다. 대마도가 전쟁터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국민한테 숨겼다. 또 다른 트윗이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사과하라.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영상 링크들이 가득했어요. 박현우의 브리핑 영상이 일본어 자막과 함께 퍼지고 있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문장 아래 일본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관 말이 맞다. 우리 정부가 거짓말했다. 한 댓글이었습니다. 대마도가 48시간 내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왜 숨겼나? 다른 댓글이었어요. 한국을 우습게 본 데가다. 정부는 책임져라. 수백 개 댓글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켄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론 반응은 어때? 보수 언론조차 정부 비판하기 시작했어. 켄지가 답했어요. 요미우리가 오늘 아침 사설에서 정부의 정보 판단 실패를 지적했어. 산케이도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하다고 썼고 저는 놀랐습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보수 성향 언론이었거든요. 그들조차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오후에 도쿄 대사관에서 긴급 보고서가 왔습니다. 일본 전국 급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 분열 가속화.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반다카이치 세력 30명 이상 결집. 즉각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 우익 강경파는 끝까지 밀어붙이자고 맞섬. 당내 분열로 전국 운영 불가능 상태.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더 심각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급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일주일 만에 18% 하락. 정부 대한국 정책 지지 12%로 급락. 한국 입장 이해한다 68%로 상승.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니요. 이건 역사적인 반전이었어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경제계 압박 강화. 게이달렌 회장 총리 면담 요청. 중국 제재로 기업들 손실 확대. 한국과 관계 정상화 시급하다는 거니. 정부 마이너스 재계 갈등 표면화. 켄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첼. 지금 국회 앞봐. 그가 말했어요.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 노트북으로 일본 생방송을 켰습니다. NHK가 국회의사당 앞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과하라. 한 플래카드에 적혀 있었어요. 정부는 거짓말 그만. 다른 플래카드였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마도 진실을 밝혀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화면이 바뀌며 국회 내부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었어요. 총리, 한국의 대마도 타격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럼 왜 국민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대마도가 48시간 내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국회가 술렁거렸습니다. 다카이치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외무대신이 일어나 대신 답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평가입니다. 외무대신이 말했어요. 한국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야당 의원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미국 국방부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대마도 타격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겁니까? 국회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됐습니다. 각 방송사가 특집을 편성했어요. 한일 갈등. 진실은 무엇인가? 테레비 아사히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 패널이 나왔어요. 한 국제 정치학자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명백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무시한 건 정보 실패예요. 군사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마도는 실제로 취약합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한국 본토에서 너무 가까워요. F-35 전투기가 5분이면 도착합니다.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 붕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타이핑하면서 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민당 내부 상황 더 파악할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당 간부 회의 중이래. 다카이치 퇴진 압박 들어갔다는 소문이야. 파벌 대표 5명이 사퇴 요구했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일본 내부를 갈라놓은 겁니다. 밤 11시에 속보가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긴급 기자회견 발표. NHK 속보였어요. 자정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가 단상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정부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카이치가 계속 말했어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추가 질문이 쏟아졌지만 다카이치는 답하지 않고 퇴장했죠.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 한국 능력을 오판한 정부, 대마도 위기를 숨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SNS에서 시작된 여론 반전이 국회로, 거리로 번졌다. 자민당은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있고 다카이치 정권은 붕괴 직전이다.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 아래서 일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토끼로 본 대가였죠. 다음 날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첸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도 와야 해요.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고위급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NSC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첸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NSC 명이었어요. 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일본 공격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가 읽었어요. 우리의 모든 준비는 방어 목적이다. 둘째, 대마도 관련 언급은 능력 제시이지 공격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의 오만한 전략적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실을 보여준 것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능력 제시라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셋째, 한국의 유일한 목적은 평화 유지다. 첸이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권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국 영해, 침범, 독도 무력 도발, 해상 봉쇄 시도. 첸이 답했어요. 이 세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마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군부 평가도 같아요. 48시간 내 군사시설 70% 이상 무력화 가능합니다.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실제로 그럴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일본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취재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토끼로 보고 독도로 압박하려 했죠. 한국은 그에 대응해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대마도 언급이 바로 그거예요. 구체적으로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급소라고 믿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마도가 일본의 급소라는 걸 보여줬죠. 너희가 독도를 건드리면 우리는 대마도를 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억지력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 억지력과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은 핵이 없지만 대마도라는 카드로 억지력을 만든 겁니다. 일본이 함부로 못하게요. 첸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측 추가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한미동맹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한미 관계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중립입니다. 첸이 답했어요. 한국은 미국이 성급하게 일본 편을 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존중받는 겁니다.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으로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 편을 든다면요? 한국을 잃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동맹 자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전략선 안쪽에 있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입니다. 대체 불가능해요. 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최종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다. 일본이 우리를 존중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보여줄 필요만큼만 힘을 드러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억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옳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첸이 제 옆으로 왔어요. 모건. 당신 분석이 맞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냈죠. 일본한테는 경고, 미국한테는 설득, 국제사회한테는 진실. 첸이 창밖을 봤습니다.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토끼로 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백악관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보여줄 필요만큼만 드러냈죠. 대마도 48시간 무력화 능력을 공개한 건 공격 의사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독도 압박을 차단하는 억지력이었습니다. 핵이 없어도 억지는 가능했던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밀이라 구체적으로는 쓸 수 없었지만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었죠. 제목은 힘의 절제였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박현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땅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을 뿐이었죠. 그리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힘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 힘을 보여줄 필요만큼만 드러냈다. 대마도 무력화 능력은 공격 수단이 아니라 억지 수단이었다. 일본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패였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시끄럽지 않지만 확실한 힘. 핵이 없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전략.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요.